여러분은 매일 아침 생리대를 200개씩이나 사가는 사람을 본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심지어 그 사람이 외국인이라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국에 취업을 온 스웨덴 여성입니다. 그녀가 동네 마트에서 매일같이 생리대를 수백 개씩 사가자 주민들은 수상하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상상도 못한 광경을 보게 되었다는데요. 모두가 뒤에서 수군거릴 때 그녀는 왜 묵묵히 생리대를 들고 사라졌을까요? 믿기 힘든 그녀의 진짜 사연,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블라썸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린다입니다. 스웨덴의 한 외곽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은 겨울이면 세상이 온통 하얀색으로 변하는 곳이었어요. 어릴 적 기억은 대부분 따뜻했습니다. 아빠는 목수였고 엄마는 꽃집을 운영했어요. 우리 집은 크지 않았지만 아빠가 직접 만든 나무 가구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매일 아침 꽃병에 꽂아두는 들꽃 향기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7살 되던 해 겨울 부모님은 눈이 심하게 내리던 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 이후 제 세상에는 찬바람과 침묵만 남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데려가셨어요. 할머니는 따뜻한 분이셨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생필품도 조절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린다, 이건 내 새 학교 가방이야. 할머니는 중고가게에서 산 약간 낡은 가방을 건네시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가방이 싫지 않았습니다. 보라색 스티치가 있는 그 가방은 제 작은 친구가 되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새 가방을 자랑할 때마다 저는 조용히 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러웠지만 할머니에게 더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겨울은 특히 힘들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난방비를 아끼려고 집안의 보일러를 틀지 않으셨어요. 아니, 못 트셨어요. 저는 매일 밤 두꺼운 양말을 신고 담요 2개를 덮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가끔은 할머니가 옆에 누워 따뜻한 손으로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추위가 사라졌습니다. 린다, 넌 내 부모님처럼 강한 아이야. 언젠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빛나는 사람이 될 거야. 할머니의 말씀은 제게 작은 희망이 되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저는 여전히 조용한 아이였어요. 친구들은 많지 않았지만 책과 그림 그리기가 좋았습니다. 제 스케치북은 항상 풍경과 사람들의 표정으로 가득했어요. 미술 선생님은 제 그림을 보고 린다, 너는 사람의 감정을 잘 포착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해 겨울, 제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 눈이 내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학교를 마치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하복부에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마지막 학교 버스 시간이 가까워 서둘러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되었어요. 제 치마에 선명하게 번진 붉은 얼룩을. 생리. 처음 경험하는 그것이 이렇게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할머니가 언젠가 이야기해 주셨지만 실제로 겪으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같은 학교 학생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제 치마를 보더니 친구에게 귓속말을 했어요. 곧 킥킥거리며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봐, 저의 바지. 그들의 비웃음 소리가 제 귀에 들어왔어요. 얼굴이 화끈거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가방을 허리에 둘러 얼룩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눈이 내리는 버스 정류장에서 저는 그저 벤치에 웅크려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그날따라 휴대폰 배터리는 방전되어 있었어요. 너무 부끄럽고 무력했습니다. 괜찮아요? 따뜻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자 젊은 동양 여성이 제 앞에 서 있었어요. 그녀는 서툰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자신의 패딩을 벗어 제 어깨에 걸쳐 주었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파우치를 꺼내 생리대와 물티슈를 건네주었어요. 화장실. 저기. 그녀는 근처 카페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 순간의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물티슈와 생리대를 받았습니다. 카페 화장실에서 상황을 정리한 후 저는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왔어요. 그녀는 여전히 거기 서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녀가 다시 물었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첫 생리인가요? 그녀의 질문에 저는 부끄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그리고 이거. 그녀는 근처에서 사온 듯한 바지를 건네며 자신이 한국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스웨덴에서 언어 연수 중이라고 했어요. 이름은 수진. 그녀는 버스가 올 때까지 저와 함께 기다렸습니다. 날씨는 춥고 눈은 계속 내렸지만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따뜻했어요. 다음에는 가방에 여분의 생리대를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그리고 이런 일이 생겨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모든 여성이 겪는 일이니까요. 그녀의 조언은 단순했지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을 때 저는 그녀의 패딩을 돌려주려 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지고 가요. 집에 도착하면 돌려주세요. 그리고 그녀는 작은 쪽지에 자신의 주소를 적어주었어요. 할머니께 상황을 설명하자 할머니는 바로 이해하셨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그 주소로 찾아갔어요. 수지는 환하게 웃으며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녀에게 직접 드신 목도리를 선물로 드렸어요. 저는 그날 만든 작은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그림 속에는 눈 내리는 버스 정류장과 두 사람이 있었어요. 수지는 곧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그 짧은 만남은 제 마음 깊은 곳에 따뜻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생각했어요. 나도 언젠가 누군가의 부끄러움에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리고 막연히 한국이라는 나라가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선 한국어를 독학하고 그림에만 몰두하며 3년을 보내고 졸업했습니다. 저는 디자인을 전공하기로 결심했어요. 할머니는 제 결정을 응원해 주셨습니다. 내 그림엔 언제나 따뜻함이 있어. 그걸 세상과 나누렴. 대학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공부하며 저는 점점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문득 오래전 그 겨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대학을 다니는 동안 알바를 하면서 돈을 악착같이 모았어요. 당연히 한국에 가기 위해서였어요. 대학 3학년이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한국에 갈 준비를 했어요. 한국의 디자인 트렌드를 조사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그 나라에 대한 관심을 키웠습니다.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졸업 후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할머니는 걱정하셨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린다, 넌 언제나 내 길을 찾아왔어. 이번에도 그럴 거라 믿어. 할머니의 믿음은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드디어 한국,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그 설렘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낯선 언어, 낯선 음식, 낯선 거리. 하지만 어딘가 친숙한 느낌도 있었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의 디자인 감각을 배우며 조금씩 적응해 나갔어요. 사실 처음엔 외로웠습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적 차이가 때로는 높은 벽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할머니에게 매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지하철에서 길을 잃었어요. 하지만 친절한 아주머니가 도와주셨어요. 할머니, 오늘은 처음으로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매웠지만 맛있었어요. 작은 일상의 조각들을 나누며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6개월째 접어들 무렵, 저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어요. 한국어도 조금씩 늘었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공허했어요. 뭔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한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생리대를 살 수 없어 수업을 빠지는 중학생들. 기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리대를 구입하지 못해 학교를 빠지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한 중학생은 인터뷰에서 운동화 깔창을 접어 생리대로 썼다. 고 말했어요. 그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제 과거가 겹쳐졌습니다. 눈 내리는 버스 정류장에서 웅크렸던 그날 그 부끄러움과 무력감. 그리고 그때 나타났던 수진의 따뜻한 손길.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그 아이들에게 내가 받은 따뜻함을 돌려주자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동네 마트로 향했습니다. 문을 연 지 얼마 안 된 작은 마트였어요. 처음엔 30개의 생리대를 구입했습니다. 계산대에서 점원은 잠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무심한 얼굴로 봉투에 담아주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인터넷으로 근처 청소년 쉼터의 주소를 찾았습니다. 다음 날 퇴근 후 생리대 봉투를 들고 그곳을 찾아갔어요. 안녕하세요. 이거 아이들에게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센터 직원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감사히 받아주셨어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제 삶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마트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이것이 제가 오래전부터 찾던 나만의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기부 이후 저는 더 많은 생리대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청소년 쉼터 직원분이 정말 감사해요. 이런 물품이 항상 부족하거든요.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음 날 저는 다시 그 마트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100개를 구입했어요. 계산대 직원은 이전보다 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마트에 들러 생리대를 구입하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곳에 기부를 시작했어요. 청소년 쉼터뿐만 아니라 고아원, 지역 복지센터까지 찾아갔습니다. 그곳에 아이들을 직접 만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물품을 전달하고 돌아오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따뜻해졌어요. 2주가 지났을 무렵 저는 구입량을 늘려 한 번에 200개씩 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모아둔 돈이 빠르게 줄어들었지만 그만큼 제 마음은 풍요로워졌어요. 그러나 마트 직원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단순한 의아함이 아니었습니다. 수군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로, 그리고 점점 더 크게. 저 외국인 여자 또 왔네.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오늘도 생리대 싹쓸이겠지? 다른 직원이 대답했어요. 한국어 수업을 꾸준히 들어온 덕분에 저는 그들의 대화를 대부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어요. 중요한 건 제가 왜 이 일을 하는지였고 그들의 말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동네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마트 건너편 제과점 아주머니가 저를 보며 손가락질하는 것을 봤습니다. 과일 가게 할아버지도 제가 지나갈 때마다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셨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동네에서는 이미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계산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젊은 여성 직원이 다른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쟤 또 왔어. 생리대를 하루에 몇백 개씩 사간다잖아? 그 말에 옆에 있던 중년 남성 직원이 대답했어요. 불법으로 파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다른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아니면 밤일하는 애겠지. 불려시처럼 생겼잖아. 불려시. 처음 들어보는 단어였어요. 나중에 찾아보니 생각이 가볍고 경박한 여자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묵묵히 생리대를 봉투에 담았어요. 그들은 제가 한국어를 이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허연 피부에 머리 찰랑거리며 웃는 거 봐. 너무 가볍게 보여. 계산대 뒤에서 들려오는 말들이 계속되었어요. 저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저 미소만 지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마트를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가 하는 일에 대해 의심했어요. 이렇게 계속해도 될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아이들이었어요. 제가 받았던 그 따뜻함을 전하는 것, 그것만이 중요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트 직원들은 점점 더 대놓고 비웃기 시작했어요. 어머, 오늘은 좀 적게 사시는데. 한 직원이 옆에 직원에게 들으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도매상 아니야? 다른 직원이 웃으며 덧붙였어요. 저는 여전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조금씩 상처를 입고 있었어요. 한 달 반이 지났을 무렵 제 원룸 창고는 이미 다음 기부를 위한 생리대 상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매주 다른 시설을 방문하며 기부를 이어갔어요. 그곳의 직원들은 항상 감사하다며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비웃음과 수군거림이 잊혀졌어요. 하지만 동네에서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동네 슈퍼에서 우유를 사려는데 주인 아저씨가 저를 보며 다른 손님에게 말했어요. 저 외국인 여자 듣자 하니 생리대로 뭔가 수상한 짓을 한대. 그 손님도 저를 힐끔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참을 수 없는 날도 있었어요. 한 번은 버스에서 내리는데 마트에서 본 직원이 친구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친구에게 속삭였어요. 저 여자야. 내가 말한 그 이상한 외국인. 그리고 둘 다 킥킥거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날은 집에 돌아와 울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 작은 원룸에서 혼자 저녁을 먹으며 저는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라면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린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라. 다른 사람들의 말은 신경 쓰지 마. 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 생각에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결국 마트 사장이 직접 나서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평소처럼 생리대를 계산하고 있을 때 그가 계산대로 다가왔습니다. 손님, 잠시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의 표정은 딱딱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실로 안내된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사장은 제 앞에 앉아 곧바로 물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많은 생리대를 왜 구입하시는 건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저는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기부하고 있어요. 제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최대한 정확하게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정말 기부하는 건가요? 그의 질문은 마치 저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기부한 시설들의 사진과 영수증을 보여주려 했어요. 하지만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런 대량 구매는 저희 마트에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손님들도 불편해하고 있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의심받다니요. 그날 이후 저는 다른 마트를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한 마트에서 너무 많이 사면 의심을 사니 여러 마트를 돌아다니며 조금씩 구입했어요. 하지만 소문은 이미 동네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수군거림이 따라다녔어요. 저기 봐, 그 이상한 외국인이야. 불법적인 거 확실해. 아니면 왜 그렇게 많이 사겠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말처럼 결국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마트 사장이었어요. 외국 여자애가 매일같이 생리대를 수백 개씩 사갑니다. 진짜 수상해요. 어느 금요일 저녁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젊고 단정한 남성 경찰이었어요.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린다 씨인가요? 그가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여기 관할 경찰 도윤입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의 말투는 공식적이고 딱딱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했지만 그는 밖에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물 앞 벤치에 앉았어요. 도윤 경찰은 서류를 꺼내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린다 씨, 최근 여러 마트에서 생리대를 대량 구매하셨죠? 유통 목적이신가요?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아니요, 기부를 위해서예요. 저는 똑같은 설명을 반복했습니다. 영수증, 보관 장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가 요청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제 원룸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창고처럼 변해버린 제 원룸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쪽 벽면은 생리대 상자들로 가득했고 다른 한쪽에는 기부 일정과 장소가 적힌 달력이 붙어 있었습니다. 도윤 경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이걸 다 기부하신다고요? 그의 목소리에 의심이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네, 이쪽을 보세요. 저는 그를 책상으로 안내했어요. 책상 위에는 상자마다 붙일 손편지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함께 힘내요 같은 짧은 문구들이었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기록장을 꺼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기부 내역, 고아원 주소, 전달자 서명까지 빠짐없이 적혀 있었어요. 도윤 경찰은 말없이 제 손에서 기록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몇 장을 넘기며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습니다. 딱딱했던 눈빛이 점차 부드러워졌어요. 몇 분의 침묵 후 그가 결국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린다 씨, 그 한마디에 담긴 감정이 얼마나 무거운지 느껴졌어요. 괜찮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가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그의 눈에서 진심이 보였습니다. 부끄러움, 후회, 그리고 존경. 사실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오해받을 줄 몰랐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작은 도움을 주고 싶었을 뿐인데. 도윤 경찰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 기록장을 돌려주었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일을 외국인으로서 그것도 이런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묻어났습니다. 그냥 제가 받았던 도움을 돌려주고 싶었어요. 저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오래전 눈 내리던 버스정류장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도윤 경찰은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혹시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오해를 받게 해서. 그가 떠난 후 저는 오랫동안 창가에 서 있었어요. 바깥은 어둑해지고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밝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가 제 진심을 알아봐 주었어요. 경찰이 그날 밤 마트 사장을 찾아가 이 모든 사실을 전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마트 사장은 굳은 얼굴로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해요. 모든 것이 오해였다는 사실이 그를 당황스럽게 했을 테죠.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마트로 향했습니다. 사실 다른 마트를 찾아볼까 고민했지만 이미 이 동네에 익숙해졌고 새로운 곳에서 또다시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마트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직원들의 눈빛이 어제와는 달랐어요. 그리고 계산대 뒤에서 사장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생리대 코너로 향했어요.
200개를 장바구니에 담고 계산대로 갔습니다. 사장은 조용히 계산대 뒤에서 나와 저를 불렀어요. 린다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어제와는 전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사람들 말만 듣고 그런 눈으로 봤어요. 말끝이 떨렸어요.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괜찮습니다. 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그는 계산대 밑에서 생리대가 가득 든 박스를 꺼내 건넸습니다. 제 사비로 준비했습니다. 저도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제까지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저는 감사의 인사를 건네고 박스를 받았어요. 그날 이후 마트에서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일주일 후 마트에 다시 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마트 입구에 작은 기부함이 생겨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부끄러움에 따뜻하게 다가가기, 린다 씨처럼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어요. 기부함 안에는 이미 몇 개의 생리대 팩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장은 제게 설명했어요. 손님들께 린다 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동받으셨어요. 이제 우리 마트가 기부의 중심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한 작은 행동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놀라웠어요. 마음속으로 수진 언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녀가 버스 정류장에서 보여준 작은 친절이 이렇게 커다란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었으니까요.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과일 가게 할머니가 제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부르셨어요. 린다 아가씨, 잠시 들어와 볼래? 할머니는 가게 안쪽에서 상자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집에 남아있던 여성용품을 몇 상자 모아오셨다고 해요. 내 손녀도 중학생이에요. 그 마음, 이제야 알겠네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제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그날 이후 동네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저를 수상하게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제과점 직원은 마트 앞 기부함에 작은 손편지를 붙였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상한 외국인인 줄만 알았어요. 용기 내줘서 고맙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누군가는 기부함에 물품을 넣고 갔습니다. 어떤 날은 생리대 몇 팩, 어떤 날은 화장지나 물티슈 같은 생필품이었어요. 한 번은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와서 자신의 용돈으로 산 작은 생리대 팩을 넣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제 원룸은 이제 작은 창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되었어요. 마트 사장이 배송 트럭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했고 동네 젊은이들이 물품을 나르는 것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기부 물품을 정리하고 있을 때 도윤 경찰이 찾아왔어요. 그는 사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바쁘신가요? 잠시 쉬어 가시라고 커피 가져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공식적인 톤이 사라져 있었어요. 우리는 원룸 앞 작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 이 일을 시작하셨다니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를 했어요. 스웨덴의 버스 정류장에서 있었던 일, 한국 여성이 보여준 따뜻함, 그리고 그것이 제 마음에 남긴 흔적까지. 도윤은 말없이 경청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된 거군요. 그가 말했어요. 네, 어쩌면 그 기억이 제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었나 봐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 대화 이후 도윤은 자주 연락을 해왔어요. 처음에는 미안하다는 마음이 컸을 겁니다. 하지만 점차 그의 메시지는 제 활동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고아원 주소를 알려주며 그곳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또 다른 날은 지역 봉사 단체를 소개해주기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참여도 점점 늘어났어요. 한 학부모는 학교 모임에서 제 활동을 소개했고 그 결과 학부모들이 모금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떤 아이 엄마는 딸과 함께 직접 생리대를 포장해 센터로 보내기도 했어요. 마트 사장의 제안으로 매주 토요일에는 마트 옆 빈 공간에서 자발적인 봉사 모임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5명 정도 모였지만 점차 참여자가 늘어났어요. 학생, 주부, 회사원, 심지어 처음엔 삐딱하게 쳐다보던 남고생들까지 우리 반에서도 도움받은 애 있다. 며 봉사에 참여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봉사 모임 중에 한 중학생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린다 언니, 저 사실 1년 전까지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학교 못 간 적이 있어요. 이런 활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안아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였습니다. 도윤도 봉사 모임에 자주 참여했어요. 그는 자신의 순찰 일정을 조정해가며 토요일마다 나타났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나르고 물품을 분류하고 배송을 도왔어요.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밤늦게까지 고아원에 전달할 물품을 정리했어요. 도윤은 제게 피곤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대답했어요.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문득 말했습니다. 린다 씨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져 갔어요. 봉사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도움의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생리대뿐만 아니라 여성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물품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속옷, 양말, 겨울 목도리까지. 한 번은 학용품을 요청하는 센터가 있어서 지역 문방구와 협력하여 필요한 물품을 모았습니다. 변화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를 넘어 주변 지역으로도 퍼져나갔어요. 인근 동네 마트 주인이 찾아와 같은 활동을 시작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취재 요청이 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언제나 그랬듯 조용히 일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었으니까요. 한 번은 기부 물품을 전달하러 간 청소년 센터에서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센터 선생님이 아이들이 직접 쓴 감사 편지를 전해주셨습니다. 15통의 편지에는 각기 다른 필체로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한 아이는 처음으로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어요. 라고 썼고 다른 아이는 이제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어 정말 기뻐요. 라고 했습니다. 그 편지들을 읽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받았던 그 작은 친절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에게 긴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가 한국에서 찾은 행복과 보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때 저를 부려시라고 부르던 사람들마저 변했어요. 한 번은 과일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예전에 저를 뒤에서 수군거리던 아주머니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린다 씨, 오늘은 과일 좀 가져가세요. 오늘도 고마워요.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의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존경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어느 날 도윤이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제가 특별한 곳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호기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도윤은 저를 도시 외곽의 한 건물로 데려갔어요. 그곳은 오래된 창고를 개조한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넓은 공간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린다의 친구들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도윤이 설명해 주었어요. 지역 봉사단체와 협력하여 더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알던 마트 사장, 과일 가게 할머니뿐만 아니라 처음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제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아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낯선 나라에서 시작한 작은 행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모임이 끝난 후 도윤과 함께 걸으며 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린다 씨 덕분에 제 시선도 많이 바뀌었어요.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찰로서 늘 의심부터 하던 제가 이제는 사람들의 선한 의도를 먼저 보게 되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처음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오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진심은 결국 전해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란히 걸으며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생리대 박스를 함께 나르고 봉사활동을 함께하며 우리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말로 표현되지 않았지만 우리 둘 다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심은 결국 전염된다고. 수진이 보여준 작은 친절이 제게 전해졌고 제가 시작한 작은 행동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도윤이라는 사람과의 만남이었어요. 린다의 친구들, 모임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봉사활동의 범위도 넓어졌어요. 이제는 생리대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생겨났습니다. 학업 멘토링, 심리상담, 진로 지도까지. 저는 이 모든 변화가 믿기지 않았어요. 도윤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깊어져 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휴일마다 저와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했어요. 무거운 상자를 나르고 물품을 분류하고 배송을 도왔습니다.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의 어린 시절, 경찰이 된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꿈까지. 어느 날 도윤이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특별한 곳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호기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말이 되자 도윤은 저를 도시 외곽의 한 고아원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물품을 기부하던 곳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기부가 아니었어요. 도윤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종이접기를 할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가장 좋아하던 활동이었거든요. 도윤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가 이런 섬세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고아원에 도착했어요. 아이들은 이미 활동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도윤이 준비한 색종이와 풀, 가위를 꺼내자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는 먼저 종이약 접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의 손길을 따라했어요. 저는 옆에서 아이들을 도우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도윤이 이렇게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 인내심 있는 설명, 아이들을 대하는 진심 어린 태도. 그날 저는 도윤을 새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활동이 끝나갈 무렵 한 여자아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린다 언니, 이거 줄게요. 그 아이는 작은 종이 하트를 건넸습니다. 하트 위에는 서툰 글씨로 고마워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를 안아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활동이 모두 끝나고 저와 도윤은 아이들의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아이들은 언제 다시 올 거냐고 물었고 도윤은 곧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고아원을 나왔어요.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불었어요. 도윤은 저를 근처 공원으로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즐거우셨어요? 도윤이 물었어요. 네, 정말 좋았어요. 도윤 씨가 아이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도윤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린다 씨, 그가 말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린다 씨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의심부터 했어요. 그게 제 직업이니까요. 그가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린다 씨를 알아가면서 제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당신처럼 조용히 누군가를 위해 큰돈을 쓰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는 말없이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린다 씨, 존경합니다. 그리고 좋아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을 담고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도요. 사실은 당신한테 처음엔 무서웠어요. 경찰로 처음 나타났을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와 키스했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가 되었어요. 도윤은 자주 제 원룸을 방문했고 우리는 함께 요리를 하고 영화를 보고 봉사활동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한국 문화와 언어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저는 그에게 스웨덴의 이야기, 할머니와의 추억 그리고 제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가치관을 이해하며 함께 성장해 나갔습니다. 도윤은 제가 한국에서 느끼는 외로움을 달래주었고 저는 그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어요. 3개월이 지났을 무렵 도윤은 저를 한강 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강물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우리는 잔디밭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도윤이 직접 준비한 김밥과 과일 그리고 작은 케이크까지. 식사를 마친 후 도윤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린다, 당신을 만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어요. 당신의 따뜻함, 용기 그리고 진심에 매일 감동받고 있습니다. 함께 걸어가고 싶어요. 앞으로의 모든 순간을. 결혼해 주시겠어요? 눈물이 제 눈가에 맺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주었어요. 그것은 화려하지 않은 작고 소박한 반지였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고 소박한 결혼식을 계획했어요. 큰 행사보다는 의미 있는 순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봉사활동은 계속되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건강 상태가 여행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상 통화로 할머니의 축복을 받았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린다, 내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니 나도 행복하구나. 내 부모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결혼식은 작은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고아원 아이들이 직접 만든 종이꽃을 들고 입장했어요. 마트 사장님이 자원해서 사회를 봐주셨고 동네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과일 가게 할머니, 제과점 직원, 학원 선생님, 그리고 린다의 친구들, 모임 멤버들까지. 저는 간단한 흰 드레스를 입었어요. 화려한 장식 없이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도윤을 만나기 위해. 도윤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사랑과 존경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특별한 두 사람의 결합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마트 사장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린다 씨는 우리 동네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녀의 작은 친절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커다란 움직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윤 씨, 당신은 그녀의 진심을 가장 먼저 알아봐 주신 분입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결혼 서약을 했습니다. 간단하지만 진심이 담긴 약속이었어요. 반지를 교환하고 마침내 부부가 되었습니다. 축하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한때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모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저희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한때 저를 미친 외국 여자라며 조심하라고 말하던 그들까지도 눈물을 훔치며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린다 씨가 우리 마을의 자랑이에요. 과일 가게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식 후 우리는 작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도윤의 월급과 제 디자인 일로 벌어들인 돈으로 마련한 소박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우리에게 천국 같은 공간이었어요. 함께 가구를 고르고 벽지색을 정하고 작은 정원을 가꾸는 일은 새로운 행복을 가져왔습니다. 결혼 생활은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문화적 차이, 생활 습관의 차이가 때때로 갈등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도윤은 제 스웨덴식 생활 방식을 존중해 주었고, 저는 한국의 문화와 예절을 배우려 했습니다. 봉사 활동은 계속되었어요. 이제는 더 체계적이고 큰 규모로 운영되었습니다. 린다의 친구들, 은 공식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었고, 지역 기업들의 후원도 받게 되었어요. 처음 시작했던 생리대 지원 사업은 이제 청소년 복지 전반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우리 집에서는 봉사자들을 위한 모임이 열렸어요. 도윤은 맛있는 요리를 준비했고 저는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어요. 도윤은 지역 파출소에서 가장 따뜻한 경찰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청소년 범죄 예방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위기 청소년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했어요. 우리의 활동이 시너지를 이루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국 국적 취득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곳이 제 새로운 고향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언어 시험, 문화 시험을 준비하면서 더 깊이 한국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도윤은 매일 밤 저와 함께 한국어를 공부했고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결혼 1주년이 되던 날 도윤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것은 스웨덴에서 할머니를 모셔오는 비행기 티켓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이 좋아져서 여행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을 들은 도윤이 몰래 준비한 깜짝 선물이었어요. 할머니가 한국에 오셨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할머니는 도윤을 만나고 우리의 삶을 직접 보시면서 안심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할머니의 말씀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한 달간 머무르시면서 한국 문화를 경험하셨어요. 김치 담그기도 배우시고 한복도 입어보셨습니다. 도윤의 부모님과도 만나셨는데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가끔 우리가 처음 만난 이야기가 화제에 오를 때면 도윤은 장난스럽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 신고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면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그래, 당신 인생 최고의 수사였지. 그 모든 오해와 차가운 시선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거예요. 인생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한 여성의 작은 친절이 제 인생을 바꿨고 그 변화가 다시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어요. 지금 저는 한국의 시민으로 그리고 아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이들을 위해 봉사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군가의 조용한 눈물에 가장 먼저 다가가고 싶습니다.
그게 누군가 제게 했던 것처럼. 그 따뜻한 패딩 한 장이 제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오해와 편견을 넘어 진심이 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따뜻한 패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